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 4월 29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면 5월. 오늘 내일로 미국 실적 시즌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월달 들었으면요. FOMC가 가장 우리들의 그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버스를 정리를 했어요. 고버스를 정리를 하고 레버리지에 올라탔습니다. 이유는요. 어제 미국이 그나마 버텼다. 저는 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다. 1% 이상의 하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고버스 마통을 깨가지고 더 질러버리려고 그랬는데 버텼죠. 그나마 버틴 와중에 오늘 기관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중국 그 증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뭔가 바닥 다지기가 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고버스를 정리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이상하다. 단기 상승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그런 단기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하이시 지역 차단 확산을 뭔 얘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상하이에서요 지역 차단 확산 차단 지역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 요게 이제 그 고위 수뇌부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이런 거에 통제를 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진핑이 그 11월달, 10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그 전까지 제로 코로나를 시황제가 되는 그 때까지 제로 코로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뉴스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상하이에서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미국 성인 청소년 혈액 검사를 보니까 57%가 자연항체를 보유했다. 그죠? 요거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3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 전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경고를 했죠. 지금 영국이 뒤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영국은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계속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EU라는 그 어떠한 공동체 집단이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2차 대전도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EU다. EU가 통합이 될까요? 이거죠. 이 기사를 보고 코로나 이제 중국만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 미국도 코로나가 확산세가 무시 못할 정도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파우치 이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죠. 그죠?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군요. 여기 소장이요. 이제 팬데믹 국면은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더믹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미국은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엔더믹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만큼은. 옛날에 그 파우치 소장이라는 저 파우치라는 이름이 그랬어요. 미국이 이제 그 코로나가 한번 확산이 되고 나서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 파우치라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만류를 했거든요. 만류를 했는데 그때 당시 WHO죠. WHO죠. WHO가 그때 당시 이제 중국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대처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받을 때예요. 그때 파우치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미국은 엔데믹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이제 코로나 이슈는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들하고 뭐 우리나라도 벗어났잖아요. 몇몇 국가들하고 중국의 문제구나. 중국만 잘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2024년 말까지 계속 요 경고는 나오죠. 근데 요 경고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지죠. 유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환율이 1270원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흥국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데부터 작살이 납니다. 이런 나라들 작살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게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좋을 게 있느냐? 없어요. 그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이요. 루블로 결제를 한다.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유라는 집단은요. 그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예전에 전쟁도 하고 서로 싸우고 성향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방지하자고 EU라는 걸 만들었고, EU 내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갔겠어요. 승질난다고. 그죠? 국민투표까지 붙이면서. 그런 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설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정치적 입지에다가 아니면 언론, 너무 언론이 푸틴 나쁜 놈 우크라이나 불쌍하다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하는데 그거에 편성해가지고 나오는 발언들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군대를 파견을 해야죠. 다른 데는 다 군대를 파견하는데 왜 우크라이나는 군대 파견을 안 할까요? 그죠? 러시아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를 비아냥거리면서 별거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벌써 러시아가 에너지를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루블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열되는 게 이유다. 그리고 이건 뭐 중국이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SF 영화인 줄 상하이 18층 건물 통째로 격리됐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이 지급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음식이 지급이 된다. 익지도 않은 돼지고기, 썩은 빵, 뭐 이런 거를 지급된다 그러는데 이거 오늘 뉴스에 이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진핑 위험하다. 그죠? 시진핑이 언제죠?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는 게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시진핑을 영구적인 그러니까 시황제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월 달이고 바이든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금 40%밖에 안 되고 그죠? 이 두 사람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다. 10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든 저 코로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근데 지금 4월 달, 5월 달, 5월 달이면 5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를 잡겠다는 거예요. 저게 장기적으로 가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죠. 그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은. 근데 중국이 저렇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황제가 조만간에 떨궈져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아무리 그 공산당이라고 해도 통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제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러시아 공급이 끊기자 유로화가 5년 만에 최저 그죠? 103을 뚫었습니다. 유로화가 이번 달만 4%가 급락했대요. 우리나라 환율이 1270원 뚫고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가요, 내달 초 단계적 봉쇄 해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죠? 아직까지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해가 문제가 아니죠? 베이징이 문제죠. 그리고 요 기사가 떴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온답니다. 언제죠? 날짜가 있었는데, 뒤에 기사에 날짜가 나올 거예요. 5월 초였나요? 6월 초였나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한다. 아시아에 오는데 한국을 제일 먼저 오겠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하죠. 그러면 여기서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뭐 이제는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정책이 그렇게 섰다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야죠. 그 따라가는 와중에 이제 주가 움직임, 우리는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중국 관련주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 많이 예속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조심해서 봐야 된다. 좀 코로나가 풀리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것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많이 오잖아요. 중국에서 좀 여행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중국에 많이 팔고 화장품, 그죠? 게임 뭐 이런 거.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대중국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 냉각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국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기사를 낼 거예요. 어디 가죠? EU에서는 루블러로 결제 말라 회원국들 지침했는데 우왕좌왕 그죠? 그런 얘기예요. EU는 단결이 잘 안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베이징이요 신규 감염이 50명이 나왔대요. 정수 검사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베이징이 봉쇄가 된다. 근데 요 뒤에 기사가 있거든요. 그 기사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팜유하고 원유까지 수출 금지를 했어요. 자국 산업 보호죠. 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네들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수출을 통제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만의 문제일까요? 이 식용유는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식용유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뭐 옥수수, 콩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호부터 작살 나는 거예요. 여기 작살 나고 하나하나 퍼져 나가는 게 나중에는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고 그게 퍼져 나가는 게 미국까지 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 막아야 돼요. 지금 그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뭐 주가라든지 경제라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번에 파월이 50bp 3개월 연속 인상을 하겠다 했을 때 그때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음 달 20일에서 24일 날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한다. 여기 있잖아요. 다음 달 말이군요. 5월 말. 5월 말에 바이든이 온다. 요거 바이든이 오면 중국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누구를 건드릴 입장은 아니죠. 자기들이 급하니까. 그죠? 자기들이 급하니까 누구를 건드릴 입장이 아닌데 그래도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게다가 쿼드 얘기까지 나왔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죠. 중국 경제 망치는 아이고. 중국 경제 망치는 과잉방역. 그죠? 최고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물류 막지 마라. 누가 얘기했냐? 쭈쭈쭈쭈 리커창이 얘기했네요. 리커창이 코로나 방역과 물류 보장을 종합적으로 추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중국 지도부 시진핑이나 리커창이나 이런 사람들도 과잉인데 이거를 제로 코로나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만의 목소리가 이게 나오고 이게 또 그 SNS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다시 기분 나쁜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막으려고 해도 못 막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근데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인구가 10억에서 14억. 정확한 숫자가 없죠. 대략 10억이라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이 걸려야지 엔데믹으로 간다. 그러면 3억이 걸려야 돼요. 3억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걸맞는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3억 명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질까요? 어떻게 갖춰질까요? 그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더 난리가 난다. 인프라가 망가진다. 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제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줄이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확진자 수를 줄이면서 나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은 거, 이런 거하고 상충되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중국은 사면초가다.
그리고 요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국 대졸자 취업난이 현실화됐다 그러는데 요거는 예전에 나온 기사예요. 올해 중국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고 올해 졸업했다 그러네요. 3월에 졸업을 하니까 하여튼 올해 이제 대졸자들이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1,100만 명이 나왔대요. 역대 최대. 1,100만 명의 대졸자들이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죠? 우리도 예전에 이런 날이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죠. 대졸자들 취업이 안 되고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점점 심화될 거예요.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된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의 공산당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접한 세대들. 이 세대들이 취업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쌓이고 그런다 그러면 공산당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오래 유지가 될까요? 인재 시장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중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중국의 경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줄여 나와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130엔 돌파. 그죠? 일본은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계속 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학생들 도시락에 기생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 승질 나가지고 데모를 해야죠. 근데 중국에서는 데모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경제 문제예요.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류호 부총리. 류호 부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트럼프 때 미중 무역 분쟁 때 그 회담 장소에 나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의 가장 고위층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중국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바로 이 류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하자. 근데 그 위에 모시기 부총리 등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중국 수뇌부 사이에서도 경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코로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그죠? 중국 주가를요,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어제 오늘은 중국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올랐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허베이성의 친황다오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친황다오 하이강. 친황다오 하이강. 근데 일부가 봉쇄됐다. 근데 여기가 석탄 중심지래요. 그죠? 지금 어제 기사에 그게 나왔죠. 석탄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 에너지원으로. 왜?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나마 싼 석탄이라도 많이 활용을 하겠다. 석탄 발전소 그동안에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그랬던 거를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력을 생산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석탄 중심지인 친황다오 하이강이 봉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 생산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친황다오 항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요. 항구는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친황다오와 하이강이 다른 지역인가요? 이 지역은 봉쇄됐다. 하이강은 봉쇄. 친황다오 항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어쩌고저쩌고 1분기에만 거진 5천만 톤의 석탄이 채굴됐다라고 하는데 요게 요 지역으로 해가지고 석탄이 물류가 형성이 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그리고 중국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렴한 석탄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중국은 진짜 기사가 나오면 좀 황당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노예가 나왔습니다. 노예. 중국 SMIC 생산 인력 60%가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대요.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역시 공산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계속 장기화된다든지 벌써 한 달이거든요. 두 달, 세 달. 지금 뭐 10월까지 제로 코로나를 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두 달, 세 달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폭발하겠죠. 그죠? 노동운동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중국 가을 당대까지 제로 코로나 이때 이제 3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시황제를 뽑는 거예요.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러는 시진핑의 계획이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못 한다는 얘기 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오늘 차트를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마지노선 간당간당 올라갔어요. 그죠? 요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어저께 만약에 나스닥이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음봉. 이렇게 음봉이 나왔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음봉 나왔으면 이거 진짜 마통 깨가지고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마통 투입이 안 됐네요. 그나마 미국이 견조하게 버텨주니까 말랑말랑 거렸다가 요 확대해서 보면 다시 마지노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오후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움직임이, 아침부터 그랬어요. 좀 오늘은 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관들은 연기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기금하고 어디죠? 하여튼 연기금하고 어디 위주로 해가지고 1,000억 가까이씩 땡겼어요. 연기금은 좀 생각외로 많이 땡기고 있고 요새 들어가지고 근데 뭐 연기금의 입장이 주가 방어 입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정부의 어떠한 그 보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금융투자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 처먹는 두 세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였다. 외국인들은 힘없이 기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 같더라고요. 알고리즘적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봐가지고 제 느낌상 제 경험상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 고퍼스를 정리하고 레버리지로 갈아탔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노선이 다시 형성이 됐죠. 오늘 미국장 어제 미국장이 마지노선에 딱 걸려가지고 보합으로 끝났을 때 만약에 오늘 상승하게 되면 그리고 오늘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내일장이 남았는데 요 이틀장만 잘 방어를 해주고 5월달로 넘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고퍼스에 레버리지에 일단 투입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되지 않을까요?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 쭉 그리고 5월달 FOMC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 생각에는 좀 상승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코스피 전 코스피 50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봉하고 월봉은 다 깨졌어요.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주봉하고 월봉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락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차트만 본다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하고 5일날 FOMC가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의 향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요. 그죠. 마지노선, 여기 저항선 딱 있는데 요 선을 딱 버티죠. 그죠. 어제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쭉 나왔다 그러면 뭐야 이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작살났겠죠. 그러면 마통 깨가지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버텼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주봉, 월봉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 상승을 한다고 하면 단기 상승이에요. 상승을 한다고 하면 박스권에 놓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S&P 500을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어제 이번 주 들어가가지고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S&P 500. 올드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저항선, 저항받고, 그죠? 이 마지노선을 버텼다. 근데 만약에 어제 뭐죠? 이렇게 음봉이 나와가지고 깨져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러면 나스닥도 깨지고 S&P 500 깨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깨지고 우리나라 만약에 차트에서 깨져가지고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마통 깨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고퍼스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살아났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크게 깨지 않고 양봉으로 쭉 하나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죠? 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저항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봐도. 그죠? 이런 저항선보다 더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 가능하죠. 왜?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래도 5월 달을 기다리면서 굳이 지금 팔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팔지 않을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지 않아요. 살 사람 없어도 팔 사람이 없으면요,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1번요. 1번도 그죠. 마지노선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 중국, 그죠. 중국은 여기가 옛날에 박스권이었어요. 그 라인에 지금 딱 갇혀 있거든요. 여기 딱 갇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그죠. 딱 살아나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예전 과거 박스권에서 계속 다시 놀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이렇게만 해도 다행이다. 땡큐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지수들이, 전 세계 지수들이, 아니 전 세계 지수라고 할 수는 없죠. 유심히 보는 지수들이 다 마지노선에서 버텼다. 마지노선이 저 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착살나겠죠. 근데 이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주봉, 월봉은 다 망가졌어요. 볼 필요도 없이. 베트남도 그죠. 베트남도 버텼다. 어제, 오늘 버텼다.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베트남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가요? 환율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베트남도 신흥국이니까 신흥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라인이 무너졌을 때, 뭐 이렇게 할까요? 요 라인이, 여기 저항,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떨어졌을 때, 심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른 국가들하고 같이 버텨줬다.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돼요. 베트남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이 라인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월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은 다 망가져 있거든요. 어제 주봉하고 월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려고 그러면 어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어제 방송에서는 주봉 월봉 다 이게 해드렸거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뭐 한 36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900억 사들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2300억을 선물을 사들이고 뭐 이랬다 그랬는데, 오늘 매수를 투신이었군요. 투신이 의미 있게 1000억을 사들였고,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 1000억 이렇게 사들였다. 오늘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들인 게 전부였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객님 탁금은요 다시 65조가 됐고요. 신용융자잔고는 그죠, 계속 늘어나죠. 22조 4천억, 그죠, 계속 올라가죠. 신용융자잔고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올라간다? 이거 악성 매물대예요. 우리 개미들이 솔직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이문이 생겼다 그러면 홀로홀랑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개미들의 그 매수세가,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빠질 때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다? 신용융자를 늘리면서까지 매수를 많이 한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개별주 조심하셔야 돼요. 개별주.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뜬다 그러면 뭐 개별주 박스권에, 주식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주 장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갇혀 있어도 이 박스권이 개별주 장세의 박스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 버시는 분들은, 오늘 뭐 건설업 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쭉쭉쭉 당겨가지고. 근데 뭐 그런 데서 그런 거를 키치를 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걔네들 돈 벌이가 참 힘들어지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 이건 이제 차트 볼 필요 없죠. 너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우리나라가 지금 1270원에 75원까지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달러가 이렇게 강세예요. 103까지 올라갔죠.
위안화가 약세예요. 6.6까지 갔잖아요. 그죠? 벌써 얘네들 6.3에서 6.6까지 갔으면 벌써 5% 맞나요? 5%가 상승한 거예요, 얘들. 5%가. 그럼 얘네들도 벌써 5%가 상승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얘네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작살나겠죠.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왜 미국은 한마디도 안 하죠? 일본 130엔이 되는데 미국은 한마디 안 해요. 미국이 급하다. 어, 그죠? 미국이 급하다.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용인을 해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환율을 올리고 나서도 미국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미국에서 어떤 한마디가 나올 거예요. 그 뉴스가 뭔지 한번 캐치를 하면 됩니다. 엔화가 올라가니까 중국이 덩달아서 위안화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노선 1230원, 1240원이었죠. 최고점이. 1240원을 그냥 뚫어서 그냥 127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 근데 다 위험하다. 그렇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환율은. 환율은 일단은 위험한데 지금 앞으로는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가면 문제가 있는데 위안화도 올라가고 엔화도 올라가고 달러도 이렇게 강세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로화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유로화 플러스 4%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10년물 국채가 다시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나고 중국이 그죠? 중국이 상해가 0.5%, 항생이 1.26% 상승을 했다. 대만, 니케이 계속 올라가고 호주도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값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금값 빠지는 거 한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기름값은 그냥 100불. 그죠? 기름값은 100불 언저리 온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세요. 그러면 돈 법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화가 130엔. 130엔. 그렇다. 그러고 미국이 어저께 보합으로 끝났고 5시 30분 요때 보니까 나스닥이 난리가 났네요. 이거 아까 이제 보질 못했는데 나스닥이 난리가 났었네요, 지금. 그렇죠. 미국 선물이 난리가 나고 유럽이 많이 올라갔었군요. 제가 이거 캡처하면서도 이걸 못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은 없는데.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걸까요? 글쎄요. 하여튼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갔다. 그리고 어제 다시 이제 GM이 다시 올라갔죠. 다 빠지는데 GM이 올라갔죠. 그나마 다행. 페덱스가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페덱스는 못 올라갔네요. 그죠? 요 두 가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P 500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다시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